오늘의 주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39년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전 씨는 잠시 뒤 오전 8시 30분쯤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는 추측하지 않겠지만 눈 한 번 깜빡임 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은 또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출발한 지 6분 만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부는 한국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북 문경의 한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수색을 벌인 경찰은 허위 신고인 것으로 판단하고 발신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는 서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 소식이 잦고 꽃샘추위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미경 캐스터, 주말에는 공기가 좀 깨끗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서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난번만큼 최악의 수준은 아닙니다. 오전에 대기 정체로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보온의 가시거리가 6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3.9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강릉 14도, 광주 12도, 대구 1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낮 한때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5.18 당시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면된 지 22년 만인데요. 법원 안팎에서는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5.18 단체는 과격한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정 입구에는 벌써 포토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오전 서울 연희동을 출발해 재판 시작 전인 점심쯤 광주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통령은 법원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차에서 내려 약 10m 정도를 걸어가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될 201호 법정은 광주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10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지켜볼 수 있습니다. 17번. 이미 추첨으로 방청석은 꽉 찼습니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는 광주 시민 앞에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전 씨를 비난하는 집회가 예상되지만 과격한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피켓 시위와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사진이 전시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이중 삼중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생기는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보다는 단죄를 통해서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광주의 모습을 드러낼 전 씨가 법정 안팎에서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자진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시간 반쯤 뒤인 오전 8시 반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앞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택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아직까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종종 있어왔던 항의 방문 등을 대비해 평소보다 경찰 경비 인력을 다소 늘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전 씨는 이제 1시간 반쯤 뒤인 오전 8시 반에 자택을 나섭니다. 얼마 전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해달라는 이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24년 전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당시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냈던 전 씨가 이번에도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발언 없이 바로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명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회고록에서 전 씨는 계엄군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이번 재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되도록 대응을 자제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눈 한 번 깜빡임 없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의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할 경우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역시 추측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확대 해석과 파장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대화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늘 저녁쯤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북한에도 국회가 있을까요? 바로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에 해당하는데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뽑는 총선이 어제 북한에서 실시됐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지만 북한은 5년마다 대의원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총 몇 명을 뽑냐면 무려 687개 선거구에서 각기 1명씩 687명을 뽑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장인 조선노동당이 여당이고 그 외에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이 야당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야당다운 야당이 아닌 만큼 사실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정당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선거 방식도 독특합니다. 선거구마다 후보는 1명으로 유권자들은 찬반 의사 표현만 하는데 물론 지난 선거에서 100% 찬성도 나왔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을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돌아오고 닷새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 김정은 동지께서 김제 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선거날은 일종의 축제날로 직접 대학교 선거장에 나와 투표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선거에 출마했을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100% 찬성 투표하였다. 5년 전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인 만큼 이번엔 재선에 도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도 보궐선거로 2016년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입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출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 이민을 위해 국가의 모든 종사가 실시되는 우리의 인민주권, 이민의 나라를 양심으로 받들어갈 소박한 마음을 안고 찬송의 한 표를 놓았습니다. 북한의 최다선 의원은 김일성 주석의 사촌 내부인 양형섭 부위원장으로 1962년부터 당선된 11선으로 이번에는 12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들이 김정은 집권 2기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그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앞서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비례대표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한 것,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한하는 것이 저희.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조찬 회동을 갖는 등 패스트트랙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과 민주당 4당 간의 단일한 패스트트랙으로 어떤 법을 넣을 것인지, 넣게 되면 그 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옷가지를 비롯한 갖가지 유품이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유가족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When we look at the time, it was the same time he was actually to leave Ethiopia.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44분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여객기는 아디스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2k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고 비행기에 한국인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륙 6분 만에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륙 후 불안정한 상승 속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ile it was in flight at around 8:44, it had difficulties and it was lost from radar. It was disappeared. 사고 비행기인 보잉 737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진 여객기 참사와 같은 기종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밤중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아파트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아파트에 폭탄이 있다는 문자 신고가 119에 접수돼 주민 80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해 4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폭탄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수색 중입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국정원 번호였는데 경찰은 누군가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119 구급차가 건널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젯밤 신설동역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피해 차선을 바꾸다 택시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해 일대는 한때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50분 만에 진화했고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고속버스 터미널 2층 물류창고에서도 불이 나 시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해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국세청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홈내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떤 자리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하셨나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약 3시간 동안 아레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레나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되는 곳. 경찰은 승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가 있어요. 어디서 관련하고 아이고 별 쓴다고 치고.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본도 확보해 일부 혐의점을 발견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승리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승리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3-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다만 승리의 마약류 투약 의혹과 관련해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군 입대를 앞둔 만큼 조만간 승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아레나의 600억 원대 탈세와 관계된 국세청 공무원 간 유착 의혹도 수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2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째를 맞아 탄핵 무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선고가 내려진 헌법재판소와 도심 곳곳에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째인 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2주년을 맞아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죄인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선고가 내려진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에 모여있던 시민들과 합류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주변 도로가 3시간 가까이 통제됐고 경찰은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력 10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 비용보다 50%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차기 협상에서 미국 측의 주둔비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 요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는 내용의 미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신문은 주둔 비용 플러스 50 공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 주둔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모든 주둔국의 전체 주둔비의 150%를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공식 서명한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주둔비 50%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주둔비 협상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우리나라는 당장 올해 방위비 재협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을 콕 찍어 내년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비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1조 원을 조금 넘는 현 방위비는 적어도 1조 5천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신문은 그러나 방위비 인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주둔비 전체인지 일부인지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 어제 도착했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이자 올해 들어 첫 순방으로 신남방 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브루나이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 도착했습니다. 19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신남방 정책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과 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북미회담 결렬 이후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해왔던 3개국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 대통령은 먼저 브루나이 볼케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우리 기업이 수주한 현지 최대 건설 현장을 찾아 근로자를 격려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류와 이슬람 음식인 할랄의 공동 진출 방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함께 참석한 뒤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3개국 가운데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는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여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브루나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민주당의 싱크탱크 책임자로 당에 복귀합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철저히 거리를 뒀던 양 전 비서관이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늘 5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돌아옵니다. 대선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국외로 떠난 지 2년 만입니다. 민주연구원장직은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 1월 중순쯤 처음 제안했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한 달 넘게 고심한 끝에 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비서관도 지난달 말 국내에 잠시 머무르며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자신의 역할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양 전 비서관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기획과 인재 영입 등을 놓고 폭넓은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 전 비서관에 앞서 당에 돌아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주요 당직을 맡게 되면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2차 회의에 불참했던 노동 3단체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예정대로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경사노위 파행이 불가피해 다른 노동정책 관련 안건도 논의할 수가 없는 만큼 노동계의 내부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100여 명의 복직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난 사안을 특별법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의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4년 법의 노조였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 해임된 136명 가운데 정년이 남은 110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해직 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노조 활동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중재로 의견차가 좁혀지면서 법안엔 징계 기록 말소와 전공노 합법화 기간의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별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는지를 판정해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7년을 전후해 해직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여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K뷰티 열풍을 타고 앞다투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로드숍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서 중국에서 매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K뷰티 열풍도 한풀 꺾인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색조 화장품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끈 로드숍 업체 클리오가 최근 중국 매장을 전부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69개까지 늘렸던 단독 매장을 지난해 23개로 줄였고 올 들어 나머지 매장도 모두 빼기로 한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로드숍 업체 토니모리 역시 최근 중국에서 매장을 접기로 했고 더 페이스샵은 이미 지난해 5월 130여 개의 중국 매장을 철수시켰습니다. K뷰티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중국 매장 철수와 함께 국내 오프라인 매장 역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증가세였던 국내 로드숍 매장 수는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5,200여 개까지 감소했습니다. 중국 시장 부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며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국내 로드숍도 온라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조금 더 사용자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온라인몰을 좀 개편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벼랑 끝에 내몰린 국내 로드숍 업체들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꽤 됐죠. 지난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까지 밝혔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2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찾아왔습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집 근처로 온 겁니다. 감정이 격해진 남성은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의 몸과 주차돼 있던 차에 라이터 기름을 뿌렸습니다. 남성이 불을 붙이려는 순간 다행히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붙잡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까지 붙이려고 휘발유 뿌리고 그래서 경찰 불러갖고
소화기 그 하얀 거 있잖아요. 온 그 주차장에. 지난 1월에는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2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8,600여 건으로 2년 사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등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체포해 격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냥 헤어지는 걸로 종결을 하고 싶어 해요.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고 인식 개선. 정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법적 미비 등의 현실적 한계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임신 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타민 D 농도가 결핍 수준인 경우 생애 처음 3년간 아토피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타민 D는 충분한 양의 햇볕과 음식을 통해서도 자연적으로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부는 하루 5분에서 30분간 햇볕을 쬐고 고등어, 멸치 등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지적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가운데 버닝썬의 전현직 직원들이 몸속의 마약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명 몸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SNS에는 버닝썬의 직원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빼내기 위해 염색과 사우나를 자주 하고 수액을 맡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버닝썬 직원들의 마약 의혹에 대한 첩보와 SNS 관련 글들을 일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혐한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충돌에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일 극우단체가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시위를 벌이자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80여 명의 일본인들이 길가에 누워 혐한 단체의 차량을 막은 건데요. 앞서 트위터에서는 혐오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달며 혐오 시위에 대응하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깨어있는 일본인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혐한에 맞선 시민들을 응원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의 장남이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명성답게 하객들의 면면도 화려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9일 열린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장남의 결혼식.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딸의 결혼식에 이어 이번에도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100억 원이 들었던 딸 결혼식 때보단 지출 비용을 줄였다고 하는데 코끼리와 말까지 동원된 결혼 축하 행사는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브라질 카니발. 그중에서도 삼바의 본고장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이 유명한데요. 그 열정의 축제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화려함 그 자체. 거기다 흥겨움이 더해진 이곳은 브라질 리우 카니발 현장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축제지만 올해는 더 특별했는데요. 지난해 사망한 브라질 여성 국회의원을 추모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추모 행사라니 우리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죠? 여기 귀여움 속에 포식자의 본능을 감춘 동물이 있습니다. 특히 곤충들에겐 공포의 대상일 것 같네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녀석. 정체가 뭘까요?
몸무게가 15g도 되지 않는 미니 박쥐입니다. 작은 몸집과 달리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곤충들이 주요 먹잇감입니다. 덕분에 농사 지을 때 해충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네요. 귀여움이 넘치는 동물 친구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얼굴은 너구리인데 이름은 판다인 이 녀석. 누군지 아시겠나요? 품에 안긴 귀염둥이 3마리. 너구리처럼 생겼지만 너구리는 아니고요. 레서 판다라고도 불리는 레드 판다입니다. 야생에서 10,000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이 판다들. 이번에 시드니의 한 동물원에서 3마리의 새끼를 공개했습니다. 동물원은 전 세계적인 레드 판다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까지 비교적 공기가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다시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에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서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만큼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은 3.6도, 대구는 2.3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강릉 14도, 광주 12도, 대구 14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